이건 대략 10년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이제야 형에게 이 이야기를 공개해도 되는지에 대한 허락을 받았어. 형의 의견이 제일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 자, 그럼 내가 서커스단에서 일했던 때와 형의 유니콘에 대한 집착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 서커스단에 가기 위해 말 그대로 집을 도망쳐 나온 19살짜리 고등학교 중퇴자인 네가 되어봐. 카니발 서커스단에서 일하며 실질적으로 그곳을 운영하고 있던 남아프리카 사람들과 친해졌어. 그들은 나를 좋아했고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 내가 놀이기구를 운영하고 싶다고 말했더니 사장이 놀이기구를 운영하려면 허가증 비슷한 게 필요하다고 알려줘. 그럼 네가 뭘 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저글러한테 가보라고 말해. 저글러가 되기 위한 정식 훈련을 받아. 카니발을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저글러는 저글링 말고도 이런저런 일들을 해. 저글러한테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거든. 전기톱이나 불덩이 같은 걸 저글링 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지만 저글러는 모든 카니발이나 서커스의 필수 요소라 일단 모든 직원들이 걔는 저글러일 뿐이라고 얘기해 놓으면 아무도 어떤 의심도 하지 않아. 그래서 저글러는 눈에 띄지 않았고, 그게 바로 저글러가 소위 저글링에 능숙하기만 하다면 거의 모든 놀이기구 운영자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던 이유였어. 난 서커스에서 2번 일해. 그곳 전체가 다른 곳으로 옮겨갔지만 시카고 지역을 완전히 벗어난 적은 없었어. 한 번도 우리 집에서 멀리 떨어져 본 적은 없었지만 가족들이랑은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어. 형이랑 난 주로 말없이 지내는 편이었지. 형은 유니콘을 좋아했어. 모두가 형이 유니콘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 사람들은 형한테 귀여운 유니콘 인형을 사주곤 했고, 형은 또한 유니콘이 용과 싸우고 있는 멋진 판타지 스타일의 포스터들도 가지고 있었지. 심지어 그게 자기가 유니콘이 실제한다고 믿는 이유라고 얘기하기도 했어. 솔직히 말해서 이건 누가 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거기에다 대고 형이 자기 역시 어떤 과학도 유니콘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했지만 나도 유니콘을 믿는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한 거긴 했지만, 하지만 형은 최근에 들어서야 자신이 유니콘의 존재를 믿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어. 난 본 적이 있거든. 그 시점에서 나는 형을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려 마음을 먹을 뻔했지만 형은 자신이 어렸을 때 본 것이란 걸 인정했고, 나는 그것을 왜곡된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치부하고 넘어갔어. 우리 모두 순진한 어린 시절에는 상상을 기억이랑 착각하기도 하잖아. 지금은 알고 있지만 당시에는 별 생각 없이 그냥 형이 유니콘을 좋아하는 거라고만 생각했어. 아무튼 그래서 어느 날 나는 저글링을 하러 나갔다가 영수증을 하나 훔치게 돼. 인쇄된 게 아니라 손으로 쓰는 종류의 그 줄이 그어진 녹색의 영수증이었어. 영수증에는 유니콘에 대한 대금 4,000달러를 도착 시 지불한다고 적혀 있었어. 난 내 첫 휴대폰인 노키아 벽돌폰으로 형한테 전화를 걸었어. 그러곤 형도 나처럼 웃을 거라고 생각하며 영수증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형은 영수증에 주소가 있는지 물었어. 영수증엔 주소가 적혀 있었어. 형은 나한테 얼마를 모을 수 있는지 물었고, 난 1,500달러 정도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가능한 금액이긴 했지만 농담조로 말했던 나와 다르게 형의 목소리는 굉장히 심각했어. 나머지는 내가 마련할 수 있어. 데리러 갈게. 내 근무 시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형은 나에게 묻지도 않고 사실상 통보를 하다시피 한 다음 전화를 끊었어. 사장한테 일찍 간다고 말하고 저글링으로 번 돈 중 그의 몫을 주었지만 영수증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형은 말한 시간에 정확히 도착했어. 이는 놀라운 일은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형은 거의 항상 목적지까지 걸리는 시간을 정확하게 예측했고 보통 정시에 도착하곤 했거든. 내가 차에 오르자 형은 은행에 들러야 하는지 물었어.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고 형은 빨리 해 라고 말하며 지도를 펼쳐 경로를 표시했어. 형은 나한테
자신의 돈과 함께 뒷좌석에 놓으라고 말해. 그곳엔 볼링 가방이 눈에 띄었지만 공을 담고 있다기에는 가방이 너무 가벼웠어. 현금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야. 깔끔하게 묶인 100달러짜리도 아닌 구겨진 20달러 뭉치에 100달러짜리는 거의 보이지도 않았어. 형의 말대로 하고 우리는 영수증에 적힌 주소에 도착했어. 옆에 말 운송용 트레일러가 3대 정도 있는데 사기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집에서 들려오는 분노 섞인 고함이 내 예상을 뒤집었어. 총을 든 남자가 현관문을 사실상 발로 차다시피 해서 열고는 우리에게 총을 겨누었어. 다른 사람 없이 혼자 온다고 하지 않았나? 나도 사회성은 부족한 편이었지만 형은 나보다 더하기 때문에 내가 총대를 맸어. 미안합니다. 유니콘을 정말 좋아하는데 꼭 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는 내 대답에 만족한 듯 보였지만 여전히 이 일에 대해 불만이 있는 듯 했어. 저 안에 있어. 그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첫 번째 트레일러를 가리켰어. 트럭에 연결해. 너는 지금 봤지? 그 전에 먼저 보고 싶어. 형은 마치 꿈을 꾸는 듯한 목소리로 말하며 창문으로 들여다보러 앞으로 걸어갔어. 네 친구 따라가는 게 좋을걸? 충분히 본 것 같은데? 형은 이미 가방을 자기 옆에 내려놓은 상태였고 그 남자는 아무 말 없이 가방을 집어들었어. 나는 호기심이 발동해서 형과 함께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창문에는 온통 어둠뿐이었지. 나는 시야가 완전히 검게 변할 때까지 얼굴을 창문에 바짝 갖다 대었어. 창문에서 떨어지면서 나는 내가 형의 차 조수석에 앉아있다는 걸 깨달았어. 아쉬운 거지 뭐.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 처음 들은 말이었지만 형은 마치 내가 내내 듣고 있던 것처럼 계속 말을 이어나갔어. 녀석은 정말 좋은 종이었는데 널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누가? 내가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어. 유니콘 말이야. 형이 차분하게 대답해.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어. 우린 빈 트레일러를 끌고 있는 거라고. 나는 몸을 돌려 차 뒷창문 밖을 내다봤어. 트레일러도 뒷좌석에 볼링 가방도 없었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물어. 형은 그저 말하길, 야 세상에, 너 유니콘을 믿지 않는구나. 하지만 난 믿는걸. 내 조용한 반문이 차 안을 메아리쳐. 언제부터? 형은 채씨 고양이처럼 웃으며 물었어. 지금부터. 다음번엔 보게 될 거야. 형은 여전히 그 미소를 얼굴에 띄운 채로 도로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말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웠어. 이 사건은 우리 사이에서 다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우리 둘 다 유니콘을 다르게 보게 되었어. 공공장소에서 유니콘을 볼 때 일종의 유대감이 형성되었는데 마치 둘만이 알고 있는 농담이라도 있는 듯이 서로를 바라보았지. 뭐 유니콘이 막 공공장소에 있고 그런 건가요? 그런 건가 봐요? 뭔가 빠진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아무튼 결국 우리는 다시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고 최근에 형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가 유니콘을 샀던 때에 대해 물어봤었어. 맞아, 정말 널 싫어했잖아. 통화 중에 형이 다시 상기시켜주었어. 난 이 일을 이야기해도 되는지 물었고 형은 신경 쓰지 않았어. 형은 항상 쿨한 사람이었고 거기다 애초에 내가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기도 했었지. 근데 애초에 이 전화를 하게 만들었던 진짜 공포는 그 무엇도 아닌 바로 그 유니콘 때문이었어. 심지어 형에게 전화하는 동안에도 뒷베란다 창문으로 유니콘을 쳐다보고 있던 중이었지. 여자애들 보는 동화책에 나오는 그 반짝반짝한 그림과는 전혀 달랐어. 이 생물은 내가 본 어떤 동물과도 달랐지만 왠지 모르게 바라보고 있자면 뭐라고 불러야 할지 알 수 있었지. 유니콘.
가장 생물학적으로 발달한 동물조차 초라하게 만들 만큼 이상적으로 완벽하고 흠잡을 데 없는 놀라운 해부학적 구조를 가진 생물. 나는 내가 보고 있던 뒷창문이 있던 부엌에 불을 켰고 불이 켜짐과 동시에 그 찰나의 순간 유니콘은 사라졌어. 마치 그림자처럼. 내가 아마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인간은 아닐지 몰라도 세상에는 유니콘의 분노를 살 만한 훨씬 더 나쁜 사람들이 있을 텐데 왜 나한테 그러는지 모르겠네. 내가 몇 가지를 빠뜨렸거나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다는 걸 깨달아서 최대한 사실에 기반해서 설명해보도록 해볼게. 유니콘 판매원. 그가 이전에 영수증의 주인과 내가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훔쳤고 그게 누구인지도 몰라 전화통화를 했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소총을 겨누고 이야기했을 때 깨달았어. 난 솔직히 말해서 그가 우리에게 총을 겨누었을 때 우린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했었지. 난 말 그대로 형을 먼저 쏘기를 바랬어. 그 총은 단발 볼트액션 소총처럼 보였고 그러면 내가 차에 도달할 시간을 벌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 결국 아무도 총에 맞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그날 일어났던 가장 이상한 일은 또 아니었기 때문에 그 순간이 얼마나 긴장됐는지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어. 유니콘. 그것을 보는 느낌이 어땠는지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이 모든 것에 대한 우리 형의 반응을 바탕으로 형은 어렸을 때 무언가를 보았지만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 그러나 단지 기억 속에 그것을 그려낼 수 없다 뿐이지 그 일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고 가장 좋은 예로는 마치 꿈에서 보았던 사람을 떠올리는 것 같았다는 거야. 얼굴도 없고 말도 하지 않았지만 얼굴과 목소리가 있었던 것 같은 인상을 받는 것처럼. 처음 그 창문을 들여다보았을 때 내 기억 속에 그냥 사라진 부분이 있어. 예를 들자면 내가 예전에 수술에 들어가기 위해 마취가스를 마신 적이 있었거든. 가스를 마시고 10까지 채 세기도 전에 약간의 통증과 함께 일어났는데 마치 그런 느낌이었어. 하지만 대신 이번엔 갑자기 눈을 깜빡인 순간 형과 함께 집으로 가고 있었던 거야. 무언가의 기억과 함께 살아 숨쉬는 무언가였는데 어렴풋이 말과 비슷한 형상을 하고 있었다고 기억해.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건 알았지만 떠올려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난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일어난 일이 진짜라는 것만 알고 있었던 거지. 형의 다른 유니콘과의 만남. 그래서 그게 내 첫 목격담이었지만 형은 더 어린 시절에 유니콘을 봤기 때문에 그땐 기억하는 게 훨씬 많았었지. 우리 형은 그때 그 이상한 기억 소가 없이 정말로 유니콘을 봤어. 내가 창문을 들여다보고 기억을 잃었을 때와 조수석에서 정신을 차리기 전까지 의식이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고 했지. 또한 형은 내가 말도 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도 했어. 이제 그거와 별개로 내가 정신을 차린 유일한 이유는 유니콘이 탈출했기 때문에 더 이상 녀석의 주술에 걸려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어. 형은 우리가 유니콘을 잡으려 할 때 내가 말을 하고 인지적으로 움직이고 이 생물이 어디 있는지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 같았다고 말했지만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 마지막으로 우리 형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으며 그 생물이 본능적으로 나를 싫어했다 느꼈다고 말했어. 네, 두 번째 유니콘 목격, 그리고 그 이후의 목격들. 그건 우리 집 뒷마당이었어. 그것이 그냥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걸 내가 발견했던 거야. 그건 그냥 이상하게 생겼어. 설명하기가 좀 어렵네. 왜냐하면 그 어떤 특징도 지구상의 그 어떤 것과도 연관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야. 일종의 텔레파시 같은 게 있는데 말로 이루어진 게 아니었어. 그냥 완전한 공포감과 누군가가 나에게 화가 났지만 아직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이 무언가는 사흘 밤 동안 나를 찾아왔었어. 처음에는 불을 켜자마자 순식간에 사라졌었지.
두 번째는 무시하려고 하니까 결국 사라지고 없었고,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보았지만 아무것도 찍혀있지 않았어. 심지어 사진을 찍기 전 뷰파인더에도 나타나지 않았었고, 나는 그걸 유니콘이라고 부르지만 여전히 그 이름으론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해. 아마 그냥 형이 유니콘을 좋아해서 그렇게 불렀던 거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어.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다. 더 구체적인 질문이 있다면 이 스레드를 계속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요약, 유니콘을 다시 봤는데 말 그대로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서 실제 피와 살로 이루어진 생물처럼 보이지 않았음. 난 이게 정신분열증이 발현하는 것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음. 즉사협곡. 나는 방문하기 좋은 장소를 찾아내는 재주가 있는 친한 친구와 같이 정기적으로 자연 산책과 하이킹을 다녀. 언제 한 번은 친구가 비교적 안전한 방법을 통해 바닥까지 내려가서 강 옆을 걸어볼 수 있다는 모 협곡을 확인해보자고 했지. 좋은 생각 같았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운전해서 우린 그곳에 도착했어. 우리가 주차한 돌다리에서 그 협곡이 나무들에게 가려지기 전까지 수마일은 구불구불하게 뻗어있는 걸 볼 수 있었어. 깊이는 거의 25m에 달했고 가운데에는 비교적 잔잔한 강물이 흐르고 있었어. 정오의 밝은 햇살 아래 협곡 내부가 아주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에 흥분했었던 게 기억나. 아래쪽 암석층은 일종의 붉은 사암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 밝은 햇빛 아래에선 강물이 핏빛처럼 붉게 보였어. 정말 멋진 광경이었고 우리 둘 다 더 가까이서 보고 싶어 했지. 이제 여기서 어려운 부분은 내려가는 길을 찾는 것이었어. 협곡의 가장자리는 가파른 경사로 시작하다가 그냥 뚝 떨어지는 절벽이었어. 그 경사면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현기증이 돌았지. 사실상 그날이 내가 고소공포증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은 날이었어. 불안을 이기지 못한 난 경사면 꼭대기에 머물렀고 그 와중에 친구는 그 가파른 뚝을 용감하게 내려가 가장자리를 더 가까이에서 보았어. 친구가 갑작스러운 내 공포증에 비웃음을 흘릴 때 나는 마지못해 발밑 조심해라 라는 말만 중얼거릴 수 있을 뿐이었지. 나도 내려가고 싶었어. 정말 진심으로. 하지만 젖은 풀에 미끄러지거나 절벽 가장자리에 온 힘을 다해 매달리거나 저 공포의 협곡 아래로 낙하하는 무시무시한 상상이 나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어. 그러나 내 친구는 나처럼 얼어붙지 않았지. 경사면 중간쯤에서 녀석은 백조가 다이빙하듯 앞으로 몸을 던졌고 협곡 가장자리를 향해 경사면을 따라 불규칙적으로 굴러 내려갔어. 친구는 내려가는 도중 시든 오래된 나무에 부딪혔고 필사적으로 나무에 매달렸어. 두려움과 걱정 그리고 절박함이 뒤섞인 채로 나는 친구를 따라 비탈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어. 안심시켜줄 말을 생각해내려고 애썼지만 내뱉을 수 있는 말이라곤 세상에 와 같은 말뿐이었어. 친구에게 도착했을 때 녀석의 얼굴은 마치 목이 졸린 것처럼 새빨갛게 변해 있었어. 알고 보니 그의 하반신은 벼랑 끝에 매달려 있었고 그는 몸을 끌어올리려고 애쓰고 있었던 거야. 더 빨리 내려가지 못한 게 미안했지. 하지만 비탈길 꼭대기로 돌아왔을 때 내 친구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는 나를 뒤로 밀치며 왜 밀고 지랄이야? 라고 소리쳤어. 내가 안 했어. 내가 화를 내며 대답했지만 친구는 믿지 않았어. 야 멍청아, 너 때문에 뒤질 뻔했잖아. 말다툼은 오래가지 못했어. 나는 진심으로 그리고 반복해서 난 그렇게 멍청한 짓은 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고 거기에 더해 나는 친구가 있던 곳과는 한참 떨어진 비탈길 꼭대기에 서 있었으니까. 친구는 내 설명을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듯 했어. 아마 스스로를 의심하는 것 같았지.
그날 오후 우리는 어색한 침묵 속에 차를 타고 돌아왔어. 친구는 오늘날까지도 누군가 자신을 밀었다고 굳게 믿고 있어. 그리고 나는 녀석이 떨어지는 순간을 마치 머릿속에 각인된 사진처럼 기억하고 있어. 친구는 미끄러지거나 발을 헛디딘 것이 아니었어. 마치 물 위로 뛰어오르려는 연어처럼 아래로 몸을 던진 것 같았지. 누군가 강하게 밀친 것처럼 말이야. 내가 아는 한 설명해보자면, 어쩌면 친구는 자살을 시도하려다가 벼랑 끝에 매달린 채 용기를 잃고 마음을 바꿔 유령 탓으로 돌리려 했던 걸지도 몰라. 나는 유령을 믿지 않지만 너희들이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니까 한번 공유해봤어.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그 갑작스러운 추락 이후 몇 주 동안 친구는 나랑 말도 하지 않았지만 조금씩 화가 풀리기 시작했을 때 나는 우리가 방문했던 협곡에 대해 물어봤었어. 그렇게 그곳의 이름을 알아낸 나는 거기에 대한 몇 가지 흥미로운 정보를 찾을 수 있었지. 그중 특히 눈에 띈 건 그 지역 주변에서 관광객, 등산객, 그리고 협곡 탐험가들이 미끄러져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일반인들의 출입이 금지되었다는 사실이었어. 그 협곡은 정기적으로 생명을 앗아가는 듯 했어. 어쨌든 내 이야기가 즐거웠기를 바란다.